여갈몬 아이씨 아유 정말 여갈몬 역사를 만들기 프로젝트 역사를 친절하게 들려주는 방송 에라 모르겠다 시즌 2 제14화 14번째 시간 14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엠버입니다. 반갑습니다. 팝쌤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주에 예고했던 대로 명성황후 고종 그리고 흥선대원군을 흥선대원군을 해볼 거예요. 이번 주 하는 거예요? 네. 2회? 2회분으로 요 시기를 그러니까 이제 국권 피탈 과정을 다뤘잖아요. 네네. 그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우리나라를 뺏어가는 일본의 입장, 일본의 관점과 그 다음에 이제 연도별 이제 나열이었다면은 이번 주는 이제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리더였던 흥선대원군, 고종 그리고 이제 명성황후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심층 분석인 거죠. 심층까지는 아니고 이 사람들이 왜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나, 또는 이제 그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있었나, 뭐 요런 거를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이거 2회분 대본이에요? 네. 이해분 대본이에요. 저 머리에서 뭐가 나올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나라는 말이 되게 준비를 많이 해왔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 그래요? 뭔가 니는 파악됐다는 거잖아 지금. 그죠. 일단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우선은 나라가 망할 때가 되면 이게 여러 가지 이유들이 복합적이거든요, 사실. 그렇겠죠. 예를 들어 뭐 고구려라고 하는 엄청나게 크고 이 뭐지 강력했던 국가가 멸망을 하는 데에는 이제 내분, 안에서의 내분, 그렇죠. 정치적인 내분, 권력 투쟁, 권력 다툼,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의 강력한 국가의 출현,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침입. 그렇죠.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제 그러고 그 강력한 국가였던 당과 그 밑에서 성장을 하고 있었던 신라의 어떤 이해관계의 맞음, 그래서 둘이 손잡음, 뭐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다 어우러짐으로써 고구려가 멸망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백제라는 나라가 멸망을 하는 것도 이제 역시나 내부에서의 귀족들끼리의 권력 투쟁, 그리고 신라라고 하는 국가와의 연합의 어그러짐. 뭔가 멸망 공식이 있는 것 같아. 그쵸. 근데 또 공식으로만 보기에는 공식인가? 내부 일단 분열이 있어야 된다라고. 내부 분열이 있어야 되고 외세 침입이 있어야 되고. 외세 침입이 있어야 되고. 근데 그 외세 침입이라고 하는 것 또한 외세도 나라잖아요. 거기도 항상 보면은 찢어졌다 합쳐졌다 찢어졌다 합쳐졌다를 좀 반복을 한단 말이에요. 특히나 중국이.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사실은 뭐 삼국으로 분열을 했다가 통일을 했다가 뭐 이랬던 것처럼 그러한 것들이 참 미묘하게 맞물리면서 나라가 멸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와. 뭔가 되게 유기체인 것 같아. 그러니까요. 울. 그 왜 사람도 울. 죽을 때가 되면 뭐 물론 뭐 어떤 사고에 의해서 할 수도 있지만 여기저기 고장이 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나라도 여기저기에 이제 고장이 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여기저기 고장이 나는 것만 갖고는 나라가 망하지 않아요. 잘 고치면 되니까. 그렇죠. 그 내부에서 이게 와하고 이렇게 해서 바로잡을 수가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고려는 내부에서 치료가 된 케이스죠. 조선으로 탈바꿈이 됐잖아요. 하지만 고려는 멸망한 거잖아.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멸망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외세 침입에 의해서의 멸망뿐만 아니라 내부의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혁명이라고 하네요. 역성 쿠데타. 그거에 의해서 이렇게 나라가 바뀌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미 고장이 날 대로 난 상황인 거라는 거죠. 고종이 즉위했을 당시에.
그러면 고종은 네. 자기가 잘못한 게 없진 않아요. 그래서 잘못한 게 있죠. 그래서 그 잘못한 내용은 이제 제가 심층 분석을 하면서 이제 들어갈 건데 그 고종의 잘못만은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망국의 군주였다는 거예요. 망해가고 있는 국가의 군주였다는 그렇죠. 거죠. 하필 그 타이밍에 거기 오른 거지. 네. 근데 중요한 건 내부에서 구조적으로 바꿀 수는 없었나? 뭘? 꼭 그 예를 들어서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만들어진 것처럼 꼭 외세 침입에 의해 멸망을 할 수밖에 없었나? 대한제국이다 했잖아. 요거는 이제 또 분석을 좀 더 해봐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전제로 깔고 가야 되는 건 나라가 여기저기가 고장이 나 있었다. 네. 그 고장을 이제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러면 그 고장난 곳을 고치기 위한 노력은 이 세 명의 지도자가 전혀 기울이지 않았는가? 그렇진 않았겠지. 요것도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이고, 네. 그래서 이제 이번 강의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여러분과 누나한테 드리는 이제 질문 혹은 숙제는 뭐냐? 멸망이라고 하는 조선이라고 하는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것이 멸망하는 것에 있어서 과연 하나의 문제는 아니었겠지만 가장 큰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걸까? 굳이 한 명이 책임을 진다면 가장 큰 잘못은 과연 누가 한 걸까? 그래요. 의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 결론을 냈거든요. 그래서 얘 오늘 왜 이렇게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영혼을 넣어서 준비해왔지? 항상 영혼을 갈아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요? 몰랐네. 아니 뭔가 되게 오늘 좀 만반의 준비가 돼 있는 왜냐면 이 말투와 눈빛이 좀 달라. 왜냐면 이게 그런 거 있죠. 왜 수학 공부를 해도 봄에도 집합 공부, 여름에도 집합 공부. 이게 요 파트가요. 근현대사 스타트 파트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했어? 이건 지겹도록. 왜 난 몰라? 왜냐 하면 제가 이제 애들한테 수업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거부터야? 이거 항상 이 부분부터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한 학생들한테는 이 뒤까지 끝까지 다 간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저랑 수업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고 이제 수업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한테도 이 수업은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백지 펴고 수업할 수 있는 그렇죠. 단원이구나. 그렇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고장난 거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 고종이 왕이 되기 전이라는 거야? 그렇죠. 아니면 고종이 왕이 되기 전 상황. 누구였어 왕이? 요때 철종이라는 국왕이 있을 텐데 모르죠. 모를 수밖에 없어요. 철종은. 왜냐하면 자 영조 정조 우리가 수업을 했잖아요. 조선 후기에 위대했던 국왕들. 송강호 소지섭 뭐 아무튼 사도세자의 아버지와 네네네네. 사도세자의 아들. 그렇죠? 이 영조 정조를 했잖아요. 그죠? 진짜 모자라다. 진짜 약간 미칠 것 같다. 정말. 영조 정조가 이제 조선 후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찬란하게 이렇게 조선을 꽃피워 보고자 탕평이라고 하는 건 이제 막 한쪽 붕당에 치우치지 않고 여러 붕당의 사람들을 이렇게 등용을 해서 해보려는 정책을 펼쳤으나 이것이 사실은 뭐라 그래야 될까? 조선 후기를 멸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불씨를 남겼던 게 한두 명한테 권력을 집중시켜버린. 그러니까 정조가 강력한 카리스마를 바탕으로 이 사람 저 사람 요 사람을 등용을 해서 자기 말을 잘 듣고 그리고 이제 공부를 많이 한 사람 몇 명한테 권력을 쥐어줬는데 이게 사실 완벽한 분산을 권력 분립을 해준 것이 아니라 한 두세 사람한테 권력이 좀 집중돼 있는 형태였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정조라고 하는 강력한 카리스마와 엄청나게 똑똑한 국왕이 있을 때야 이 체제가 이게 균형이 되지만 정조가 죽고 나서 즉위한 순조는 굉장히 어렸어요. 그래서 정조가 죽으면서 이 김조순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우리 아들 좀 잘 부탁한다. 그 말 하지 않았어? 했죠. 근데 갔잖아. 잘 안 해줬잖아. 그렇죠. 어. 아니 김조수는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해보았으나 김조수의 3형제 아들 아들 3형제가 맞아. 예, 지가 아빠 등에 없고. 예, 권력을 움켜쥐고 전국을 자기들 사유화해버린 거죠. 이 안동 김씨 가문이. 이 안동 김씨 가문이 이제 그 왕의 외척 세력이 되는 거예요. 이제 자기 딸들이나 이 사람들을 왕한테 시집 보내고 자기가 이제 외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외척 세력이 되어서 이래라 저래라 왕을 꼭두각시로 만들고 전국을 자기 사유화를 하는 거예요. 네. 요 시기를 다룬 영화가 꽤 많습니다. 꽤 많아요. 그러니까 요 시기에 왜냐면 이 굉장히 고통받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설 홍길동전이나 그게 그때야? 네, 홍길동전이나 아니면 뭐 그 영화 명당이라든지 하여튼 백성들이 굉장히 나라의 탄관오리한테 네네. 핍박받는 형태를 보여주는 거는 거의 대부분 이 시기예요. 홍길동전 하니까 화가 와닿았어. 네. 백성들이 힘들었던 시기가 다 요 시기인데 그러면 이 안동김 씨 가문이 어떤 식으로 이 백성들을 괴롭혔냐 하면 세금을 걷는 체계가 3개가 있거든요. 요걸 우리가 이제 국사 체계 보면 삼정이라고 나오는데 이 삼정이 완전히 이제 지금 마음대로 바뀌어 버렸어요.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다는 거죠. 삼정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일단 첫 번째 전정이에요. 전정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세예요. 이제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농사를 지은 거에 10분의 1세를 내는 거예요. 세금으로. 나라 세금으로. 근데 땅이 없는 사람한테도 전정을 걷어가는 거예요. 땅이 없는데? 어떻게 매겨?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누가? 그 이제 매기는 사람이. 없는데 있다고 증명할 게 없잖아.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야이씨. 왜 이제 전정의 문란인 거죠. 그럼 내야 돼? 안 내면 이제 그 일단 서류상에는 세금을 내야 되는 걸로 돼 있으니 빚을 지게 되고 빚이 빚을 낳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플러스 또 세금 전정이라고 하는 것이 흉년이 들었을 때나 혹은 이게 흉년이 들었을 때와 풍년이 들었을 때는 내는 세금의 비율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달라져야 되는데 흉년이 들었을 때도 풍년 비율로 자꾸 걷어가는 거예요. 올해 날씨 좋았지? 세금 이렇게. 근데 요거는 솔직히 진짜 땅 없고 아주 오랜 세월 땅이 없었던 백성들 입장에서는 남의 얘기예요. 서류를 조작하려고 해도 너무 이건 안 되잖아. 이거는 전정의 문란은 그나마 조금 덜했어요. 이제 문제는 군정이에요. 그거 군인 네. 군대 갈 사람 없는데 막 할아버지. 그쵸. 돌아가신 할아버지한테 세금 매기고 네. 태어나지도 않은 아들한테 세금 매기고 갔다 왔는데 또 가고. 네. 갔다 왔는데 또 가라고 또 내고 옆집 사람들 거도 물리고. 그래. 그거 들으면서 엄청 열받았던 기억이 난다. 네. 이렇게 세금을 걷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군정의 문란이고 마지막이 대박입니다. 이제 환곡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사실은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뭐냐? 이 그때 당시에 농민들은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면 봄이면 씨앗을 뿌리고요. 여름에 싹이 트겠죠. 그러면 가을에 추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가을에 추수를 해요. 그 추수해가지고 세금 낼 거 낸 다음에 이제 창고에 쌓아두고 겨울 동안 아주 조금씩 꺼내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봄이 되면 식량이 떨어져요. 그럼 이제 여름에 그나마 버틸 수 있게 보리라도 키운단 말이에요. 벼를 다시 심기 전. 네. 그 시기에 이제 보리가 날 때까지, 보리를 경작할 때까지를 이제 흔히 말하는 보릿고개. 요때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보릿고개가 그래서 보릿고개야? 보리가 진짜 그 보리야? 네. 그 봄 되면 먹을 게 없단 말이에요. 겨울 그 이제 늦겨울부터 봄까지 요 시기에 먹을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요때 이제 관가에 가가지고 쌀을 빌리는 거예요. 세금으로 내놨던 쌀을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가을에 야, 그럴 거면 왜 굳이 그냥 내가 보관하고 먹으면 되지. 근데 이제
그걸로 이제 뭐 군량미로 쓴다든지 혹은 세금 그냥 나라를 운영하는 데 돈이 필요하니까. 아무튼 그 이제 좀 빌려가지고 또 집마다 안 빌리고도 먹고 살 만큼을 쌓아둔 사람들은 굳이 빌릴 필요가 없잖아요. 또 겨울 동안 굉장히 허리띠 졸라맸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다를 수 있으니까 어쨌든 관가에 가가지고 빌립니다. 빌리는 거네. 네. 주는 게 아니고. 네. 이게 이제 춘대 추납이에요. 봄춘에 빌리고 가을추에 갚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춘대 추납이 있었어요. 어느 나라나 다 있었어요. 오. 고구려 때부터 있었어요. 이야 신기하다. 고구려 때부터 있었던 제도예요. 복지제도네. 그렇죠. 이게 그러면 갚아? 농사 짓고 다시? 농사 짓고 다시 갚아야 되는 건데 봄에 빌리러 가요. 빌리러 가면 나으리 쌀 좀 빌리러 왔습니다. 오 그래. 쌀을 빌려줘요. 그러면 집에 와서 밥을 짓단 말이에요. 이거 밥을 지었어요. 포대가 이만하잖아요. 밥을 지었어요. 그 다음 날에 또 요만큼 해서 밥을 지었어요. 그 다음 날에 이게 쌀이 아니네요. 그럼요? 겨 또는 모래네요. 그래놓고 쌀은 한 포대 빌려줬다. 갚는 건 한 포대로 갚아라. 갚을 때도 겨 넣으면 되잖아. 갚을 땐 2포대로 갚아야지. 이씨. 왜냐면 이자를 붙여서 갚아야 되니까. 그래서 아니 왜 먹는 거 갖고 장난질이야. 먹는 거 갖고 장난질 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나무 껍데기를 뜯어 먹을지언정 안 이제 빌린다. 관가에서 안 빌리겠다. 안 빌려야 되겠다라고 백성이 마음 먹었어요. 안 빌려요. 안 빌립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문 앞에 포대가 2포대가 있습니다. 왜? 관가에서 갖다 놓은 거예요. 억지로 빌리게 한 거야? 아니 미친놈들 내가 안 빌리는데 왜 빌리라 그래? 억지로 빌리게. 욕하지 말라 그랬는데. 억지로 빌리게 하고 세금 이자가 그냥 사채업자보다 훨씬 비쌉니다. 그런 게 어딨니? 빌렸을 때 이자를 받는다는 것까지만 해도 나쁜 짓인데 빌리지도 않는데 그리고 왜 갖다 놓으면 다시 갖다 놓으면 안 돼?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진짜. 또 이런 일도 있습니다. 관가의 한쪽 편에서 쌀과 겨를 섞은 거에다가 관리들이 막 물을 붓고 있습니다. 막 쌀과 겨를 불게 만드는 거죠. 무게를 무겁게 만듭니다. 그래서 무거운 걸 빌려줍니다. 이렇게 쌀 많이 빌려줬다 이렇게 하려고. 그럼 쌀을 갚을 수 있으면 못 갚아요. 못 갚지. 못 갚죠. 그럼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때 탐관오리의 지시를 받은 부자가 등장합니다. 이 부자가 가가지고 관가에 세금 내야 되죠? 예. 안 내니까 어떻게 됐어요? 막 이 관가에 포졸들이 와갖고 여기저기 막 집을 막 때리 부수고 두드려 패고 했던 흔적이 막 보입니다. 그런 집만 골라서 이 부자가 갑니다. 여기 도장 찍으세요. 왜요? 저희가 불쌍하셔가지고 관가보다 훨씬 싼 이자로 쌀 빌려드릴게. 돈도 빌려드릴게. 아 진짜요? 아 부자님 고맙습니다. 정말 노블리스 오블리 주세요. 도장 꽝 찍습니다. 글도 못 읽는 사람이 한자로 막 적혀있는 도장 꽝 찍어요. 이래가지고 서류를 이만큼을 딱 쌓아둡니다. 1년이 지납니다. 그 부자 집에 머무르고 있는 그 부자의 부하들 있죠. 싸움 잘하는 깡패들이 이제 각 집마다 쳐들어갑니다. 집 문서 내놔. 땅 문서 내놔. 왜요? 여기 그렇게 적혀 있어. 다 노비로 팔려가거나 집이나 땅은 모조리 이 부자의 집과 땅이 됩니다. 그러면 이 부자는 이렇게 뺏은 집과 땅 중에 한 10% 20%를 관가에 뇌물로 바치죠. 그러면 그 관가의 뇌물을 받은 이 관가의 관리는 저기 궁궐 근처에 있는 안동 김씨 집안에 또 그거를 뇌물로 갖다 바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아들이 다른 지역의 관리로 갈 수 있게 만듭니다. 다른 지역의 관리로 부임한 이놈은 똑같이 어떤 부자와 짝짝꿍을 해서 똑같은 짓을 또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백성들은 땅과 집을 잃고 노비가 되고 해외로 팔려가고. 내 욕하면 안 돼? 이게 이렇게 안동 김씨가 정권을 장악하고 이어진 세월이 60년입니다. 이 상태로 60년을 살았다고? 네. 야 일제 강점기랑 뭐가 달라? 심하죠 훨씬. 야 이 어떻게 살아? 누가 지켜줘?
고장이 날 대로 나 있는 겁니다. 60년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60년이면 한평생이야 이 시대에. 왕도 3번 바뀝니다. 왕이 3번 바뀌는 동안 안동김 씨들은 이 짓을 했다고? 네. 안동김 씨가 왕을 바꿔요. 순조 다음이 헌종이고요. 헌종 다음이 철종입니다. 순조, 헌종, 철종을 안동김 씨가 골랐어요. 멍청하거나 어리거나 권력에는 관심 없고 돈과 여자만 갖다 붙여 놓으면은 조용할 애만 딱 왕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아니 친일파보다 못된 놈들이네. 심지어 이 철종은 어디 강화도였나 인천이었나 나무꾼이었어요. 근데 이제 아 얼핏 들은 기억난다. 먼 이씨 집안 어. 전주 이씨들 중에 이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데리고 와가지고 앉힌 거죠. 요 시기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도 정치 시기고 조선이 이제 여기저기가 고장이 날 대로 난 맛이 갈 대로 간 상황이었다는 거죠. 뭐라고? 무슨 김씨? 안동 김씨. 아니 요 시기를 다룬 영화가 이제 명당이죠, 명당. 너무해. 명당이라는 영화에 보면 장동김 씨라고 나오는데요. 그게 안동김 씨예요, 안동김 씨. 장동김 씨 집안이 명당이라는 영화에 보면 그건 픽션인데요. 이제 그 막 무덤 자리 있잖아요. 왕이 묻혀야 될 무덤 자리에 이제 자기들 선조의 무덤 자리를 옮기고 이제 이씨 왕이 묻혀야 될 그거를 파내 가지고 되게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다가 무덤을 이제 묻어 놓고 막 이런 거가 이제 명당에 나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못됐지? 근데 이건 픽션인데 픽션이죠. 그랬을 것 같다 이거죠. 왜냐하면 안동김 씨가 그때 당시 워낙 못했었으니까. 안동김 씨가 다 못된 건 아니었을 거 아니야. 그 집안 그러니까 그렇죠. 그 집안에 이제 못된 놈들이 이제 권력을 잡고 있었던 거죠. 왕이 어디서부터 그 권력이 시작됐다 그랬지? 왕이 아니었잖아. 안동김 씨가. 네. 김조순 아 김조순. 정조의 오른팔이었던 김조순이 그 아들내미 셋이 특히 막내가 심각한 나쁜 놈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60년을 썩어 있는 상태에서 고종이 왕이 됐다. 네. 제가 이제 60년이 썩어 있었잖아요. 그걸 자, 어떻게 잡아? 요 시기입니다. 요 시기에. 반백년인데. 요 시기인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철종의 엄마인가? 하여튼 그 왕비가 있습니다. 왕비가 아무리 봐도 이 안동김 씨가 너무 이제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다음 왕은 좀 이제 안동김 씨 세력을 저지할 수 있는 국왕을 앉혀야 될 것 같은데 왕이라는 힘은 남아 있었니? 그러니까 없죠. 없는데 카리스마 있고 힘 있고 똑똑한 국왕이 좀 들어오면 좀 바뀌지 않을까? 바뀌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이제 품고 있는데 요때 이제 흥선군 이하응이라는 사람이 이제 왕족인데 이제 좀 똑똑해 보이는 거예요. 네네네. 어릴 때부터 좀 똑똑한 게 이제 보이니까 왕비가 이제 이 사람과 이제 결탁을 한 거죠. 그때 왕비는 누군데? 그때 왕비가 그러니까 일단 명성황후는 아닌 거지? 아니죠. 한참 전이죠. 이 흥선대원군보다 나이가 많아요. 지금 흥선대원군 전이야? 네. 헷갈려. 흥선군이 아직 어려요. 아직 그 고종이 안 즉위를 안 나왔어? 했어요. 즉위를 안 했어요. 오케이. 흥선군이 한 20, 30대쯤 되는 거예요. 지금 흥선군 이항이라는 사람이 이제 결탁을 해가지고 이제 그러면 이제 공작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양아치 짓을 하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왕이 그러니까 흥선군이 흥선군이 흥선군 이하응이 양아치 짓을 하고 다니기 시작해요.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술판 버리고 우통 까고 들어눕고 그리고 안동김 씨 집안에서 잔치만 한다 하면 거기 가가지고 기어다닙니다. 기어다닙니다? 제가 잔치집 개입니다. 김씨 나으리 음식을 좀 주십시오. 나 그거 뭔가 본 것 같아. 그 명당이라는 영화에서 본 거죠. 제가 잔치집 개입니다. 제가 이 김씨 집안에 그 어르신의 생신날인데 제가 빠질 수 있나요?
그럼 김씨지만 그 아들내미가 이제 흥선군이랑 동갑인데 보고 그러면 내 밑으로 기어봐라. 막 깁니다. 기어가면서 여기 떨어진 요 전 한번 주워 먹어봐라. 입으로 막 집어먹고 막. 왜 그랬어? 바보인 척을 하는 거죠. 왜? 안동김 씨는 멍청한 왕족을 찾고 있으니까. 아주 멍청한 척을 하는 거예요. 진짜 자기 밑에 기는. 네. 그래서 철종이 죽고 나서 새로운 왕을 찾을 때 이제 왕비가 쓱 이하응의 아들내미가 12살이라더라. 아직 많이 어리다더라. 이하응이 흥선군인 거지. 흥선군 이하응의 아들내미가 12살밖에 안 됐다더라. 아 이것도 들었다 참. 흥선군 이하응이 그 상가집 개 이렇게 되는 거지. 왕족인데. 그러니까 지가 처음부터 왕이 될 생각은 없었던 거지. 그렇죠. 상가집 개. 상가집 개의 아들이 많이 어리대. 그래요. 왕족인데. 그래요. 해가지고 고종을 왕위에 앉히는 거죠. 이거를 위에서 공작을 하고 그 연기를 했다는 거지 어떤 세월 동안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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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연기를 해가지고 고종이 즉위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고종이 어리니까 당연히 이제 명분상으로 그때 그 아까 말했던 아버지. 그 왕비. 왕비. 그러니까 아마도 제 기억에는 철종비 아니면 헌종비였을 거예요. 네네. 정확하진 않은데 네. 이 왕비가 이제 섭정을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고종한테 아니 대원군한테 정권을 맡기는 거예요. 왕비가 해도 되는데 대원군한테 정권 이하응이 왕이 됐으니 이하응이 아니죠. 이하응의 아들이 왕이 된 거죠. 이하응의 아들이 왕이 됐으니 이하응에게 정권을 맡기겠다. 그러니까 이하응이 대원군인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흥선군 이하응이었는데 이제 대원군이라는 흥선 대원군이라는 직위를 갖게 된 거죠. 왕이 아버지니까. 네. 직위를 갖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흥선 대원군이 이때부터 이제 권력의 개혁의 칼날을 휘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 고종은 이제 왕이 올랐을 때가 12살이잖아. 네, 얘는 많이... 어떤 의지나 생각이 없는 상태였을 거 아니야.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냥 일단 약간 이때부터 이용당한 거란 생각이 들어서. 네. 그 흥선 대원군이 이제 그 대원군 자리를 탁 꿰차면서 고종한테 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12살인데? 왕비가 있어야 돼. 국모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없으면 안 돼. 12살인데. 나중에 있어도 되잖아. 찾습니다. 흥선군 입장에서는 자 안동김 씨 집안이 어떤 집안이에요? 외척 집안이죠. 그러니까 왕의 왕비 집안은 좀 뭐라 해야 될까요? 권력욕이 없고 또 큰 집안이 아니었으면 싶은 거예요. 안동김 네네. 권력욕이 없었으면 싶은 거예요. 60년을 그 외척들이 설치는 꼬라지를 봤으니까. 그래서 자기의 와이프 대원군의 와이프가 민 씨거든요. 자기 와이프 민 씨한테 사람 한번 찾아보소 하니까 이제 좀 먼 친척, 그러니까 이 어머니와 아주 먼 친척, 똑같은 민 씨인데 아주 먼 친척 중에 이제 굉장히 좀 여자애가 똑똑하다더라. 근데 이 집안이 그렇게 막 의리의리한 집안은 아니다. 똑똑한 아이가 있다. 근데 우리 아들내미보다 1살 많다. 그래요? 그럼 한번 데리고 와봐라요. 이렇게 해가지고 면접을 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하고 단아해 보이고. 그게 민씨다. 네. 13살의 민씨였네. 민자영인 거죠. 네. 그래서 그 민자영을 이제 결혼을 합니다. 네. 결혼을 해요. 이제 왕비가 되는 거죠. 이렇게 어쨌든 이 민자영이 그러니까 민 씨가 궁궐에 들어오게 된 그 스토리는 이렇고요. 어쨌든 이제 대원군이 권력을 딱 잡았잖아요. 잡자마자 칼날을 엄청나게 휘두릅니다. 일단 대원군이 했던 개혁을 한번 볼게요. 딱 잡자마자 김씨 애들 뇌물 받아 먹은 꼬라지나 그냥 파면 나와요. 털면 먼지야. 그치. 죄는 털지도 않아도 그냥 봐도 먼지가 쌓여 있다. 죄가 많아요. 그러니까 명분이 있죠.
그쵸. 잡아들여라만 못했을 뿐이에요. 지금까지. 그치. 잡아들여라 한 거예요. 싹 잡아들이고 싹 잡아들입니다. 잡아들이고 얘네들이 모여서 작당 모의하는 곳이 어디였냐? 서원이라는 곳이었어요. 원래 서원이라고 하는 곳의 목적은 공부하는 데 아니야? 공부하는 곳이죠. 어. 양반들이 모여서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 선배들 제사 지내는 곳이에요. 아. 서원이라고 하는 곳이. 그러니까 이제 전국에 너무너무 많은 서원이 지금 들어서 있는 거예요. 쓸데없이. 다 문 닫아 해버린 거죠. 꼭 필요한 옛날에 진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정말 제대로 된 서원을 제외하고 한 500군데를 문을 닫아. 근데 잠깐만. 그러면 안동 김씨는 그 고종을 왕으로 세울 때 되게 그냥 진짜 바보같이 보였던 아버지의 어린 아들이라고 세워가지고 지네가 마음대로 하려고 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걸 다 짓밟고 그렇죠. 고종이 그러니까 대원군이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렇죠. 낯빛 싹 바꾸고. 깜짝 놀랐겠죠.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싹 다 잡아들여 된 거예요. 죽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문, 문벌에 안동 김씨만 보니까 이조판서 김씨, 형조판서 김씨, 다 김씨인 거야 이게. 그래서 일단 다 자르고 그래서 문벌을 초월해서 이제 인재를 고루 등용을 하기 시작하고요. 서원 싹 다 문 닫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그 안동 김씨한테 뇌물 바쳤던 탐관 오리들 싹 조사해라. 암행어사들 싹 파견해가지고 조사해라. 나라를 뒤집었네. 완전히. 아니 그 정도 했으면 바로 잡혔어야지. 좀 바로 잡히기 시작해요 사실. 어. 요때. 그래서 그 양반들 덕분에 땅 넓혔던 토호 세력들. 그쵸. 부자들. 그 토호 세력들이 세금 면제된 것들 싹 조사해 봅니다. 이야. 조금이라도 뭔가 혐의가 있다 다 잡아들여. 땅 다 뺏어. 그게 다지 뭐. 그치, 그걸 거의 피해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거의 다죠. 막 한 거예요. 그리고 쓸데없이 세금 걷었던 걸 우리가 무명잡세라고 하는데 쓸데없이 걷은 세금 백성들한테 세금 다 폐지. 백성들한테서 인심이 대원군 만세 되는 겁니다. 대원군 만세 되는 거예요. 그치. 백성들한테는 무명잡세 다 폐지하고 그 다음에 특산물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왕한테 바치는 게 진상제도거든요. 네네. 그거 폐지. 진상하지만 필요 없어. 산에서 전복 갖고 오라고 하고 그거 폐지. 그 다음에 군포, 그러니까 군정 있죠. 군대 안 가는 대신에 세금으로 냈던 군포도 이름을 호포라고 바꾸고요. 군포를 호포라고 바꾼 거의 의미는 뭐냐? 그러니까 가정만 있으면 내는 세금으로 바꿔버렸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양반도 세금 내라 이거예요. 양반은 군대 안 가잖아. 그러니까 더 내야지 세금을. 이렇게. 오 대박. 그게 됐다고? 엄청난데? 엄청난 카리스마. 김씨들 뭐 하고 있었어? 추진을 한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깽 하면 짓밟히 죽는 거야 이제. 와 진짜 그냥 뭔가지 날아가는 상황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보면 왜 우리나라 지금의 정치에서도 보세요. 뭔 제도 한번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봐봐요. 난리지. 건건이 추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도자의 카리스마라고 하는 거죠. 시끄러해 했던 거예요 대원군은. 네. 그러면서 이제 악습도 폐지하고 옷 입는 거 있죠. 복식이나 지나다니는 어떤 그 의례 같은 거 있잖아요. 다 간소화합니다. 너무 돈 많이 들이지 마. 이렇게. 아니 여기까지는 되게 괜찮은데. 그리고 법 기강이 해이해져 있다. 법전 다시 만들어 해가지고 대전 회통, 육전 조례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이제 법 질서도 이제 확립을 합니다. 진짜 다 그냥 백성을 보호해주는 걸 다 네. 했잖아요. 했죠. 이때까지는 거의 지지율이 김영삼 지지율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90% 넘어져요. 지금. 일단 왕은 고종이고 네, 대성장을 하는. 아직까지 왕은 어린 상태. 이게 시간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제 또 권력이 집중돼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짝짝꿍을 할 수 있었던 비변사를 폐지시키고 옛날에 조선이 처음 만들어질 때 정책이었던 의정부를 부활시킵니다. 그래서 좌의정, 영의정, 우의정으로 권력을 분산시키고요. 그 밑에 이제 육조를 내려놓는. 지금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임진왜란 때부터 비변사라고 하는
한 군데에서 다 했거든요. 그걸 다시 분리시킵니다. 이런 것도 하고. 네. 그러면서 또 군부를 설치합니다. 이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서 이상해. 잘했어요. 내가 얘기했죠. 나라가 고장이 날 대로 나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고장난 곳을 고치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나? 했다는 거예요. 누가? 대원군이. 예. 고장난 곳을 고치기 위해서 이제 군 제도도 지금 군기강도 문란하다. 군부 3군부를 설치를 합니다. 지금 말하면 그거예요. 육해공군을 설치를 한 거예요. 3군부를 설치를 해서 이 3군부라고 하는 곳에 정치가 관여하지 마. 오. 그래서 분리시켜. 지금보다 나은데? 그렇게 분리를 딱 합니다. 그래서 이 법과 질서가 아주 확립이 되는 듯 보여요. 그러면서 이제 대원군이 왕의 이제 왕의 기강만 바로 서면 된다. 지금 왕권이 너무 바닥에 떨어져 있다. 왕의 기강이 바로 서야 된다. 왕은 자기 아들. 그러려면 대외적으로 보이는 게 이게 기강이 확립돼 있는 게 보여야 된다라고 하면서 뭐가 있을까? 경복궁을 좀 더 크게 짓자를 합니다. 요때부터 민심이 이탈하기 시작해. 경복궁을 크게 지으면서 이제 세금을 걷기 시작하고요. 네. 그리고 왜 갑자기 경로가 그렇게 됐지? 그리고 하나당 엄청나게 큰 금액의 돈을 막 찍어냅니다. 그냥 잘하면 기강이 올라갈 텐데. 당백전이라고 하는 걸 찍어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유자 허락 없이 전국에 큰 돌 있잖아요. 큰 돌이나 큰 나무 있죠. 거석이나 거목을 그냥 가져와. 막 갖고 옵니다. 이 민심이 이탈하기 시작. 그러게. 왜 갑자기 방향이 그리고 천주교도들을 박해? 너무너무 박해했어요. 왜지? 왜? 일단 흥선대원군의 사상은 기본적으로 쇄국이에요. 외세는 필요 없다. 근데 천주교라고 하는 건 서학이잖아요. 서양에서 들어온 학문이라는 거죠.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건 아니고? 네. 일단 처음에는 또 흥선대원군의 캐릭터가 좀 특이한 게 처음에는 이 천주교도들이 그 주는 정책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서양의 어떤 예를 들면 프랑스를 이용해서 미국을 견제한다. 뭐 독일을 견제한다. 영국을 견제한다. 아니 EEJ라고 하죠. 요거를 좀 해보려고 했어요. 프랑스를 이용해서. 이게 좀 어그러지니까 또 그 프랑스 신부들이 좀 협조를 안 하니까 신부들은 당연한 게 그 종교는 정치와 분리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협조를 안 하니까 그랬는지 아주 대규모의 박해를 합니다. 진짜 좀 심하게 했어요. 천주교 믿는다 하면 아예 체포하고 죽여버리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이 종교라고 하는 게 또 지금은 기독교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나라 말 진짜 지독하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막 몰래 숨어가지고 예배 올리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 게 걸리면 막 죽인 거예요. 그래서 참 사람 죽이기 쉽다. 1866년부터 1872년까지 약 한 6년간 대규모 박해를 했어요. 역사 속에서 5년, 10년, 몇십 년은 왜 이렇게 쉽냐? 이게 6년이 참 6년 동안 천주교도들한테 이제 지나치게 박해를 좀 한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 박해를 시작했다? 1866년부터 박해를 시작했는데 요때 프랑스인 신부 9명이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왜? 죽였어요. 아, 죽여서 죽었다고? 네. 흥선대원군이 1866년 2월 달에 66년 2월 달 지금부터는 제가 하는 얘기는 다 66년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2월 달에 천주교 신부 9명이 죽었어요. 9명을 죽여버리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소식이 프랑스에 전해지니까 프랑스는 화나지. 그 이제 군대를 이끌고 이제 군함 7척에 1000명 정도의 해군을 싣고 강화도로 쳐들어옵니다. 언제 쳐들어왔냐? 10월 달에 쳐들어와요. 왜 이렇게 늦어? 2월에 죽었는데. 2월에 죽었는데 10월에 쳐들어왔습니다. 하기야. 군대 모으고 뭐 하는 시간이 필요했겠죠. 강화도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강화도를 점령을 하고 우리랑 전투를 벌였는데 우리가 처음엔 좀 졌어요. 이기기 좀 힘들었어요. 프랑스 군대에. 그때 당시에는 이제 거의 제국이었으니까 프랑스가 뭐 아프리카 점령하고 댕길 때였으니까. 그래서 강화도를 점령을 한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처음엔 좀 졌는데
이제 제주의 목사로 있었던 여기서 말하는 목사는 그 기독교 목사가 아니고 제주목이라고 하는 그 지방의 군수 네. 개념이었던 양헌수가 이제 전략을 좀 잘 펼쳤어요. 그래가지고 정족산성에서 승리를 거두고 이 프랑스 놈들을 쫓아낼 수 있었어요. 근데 프랑스가 요구한 건 한 가지였어요. 두 가지였죠. 이 천주 교도들 박해하지 마라. 플러스 우리랑 교역하자. 아, 항구를 열어라. 그것도 특이하다. 수입 수출하자. 너네 나라 제품 우리가 사고 우리 제품 너네가 그것도 사고. 되게 특이하다. 싸우자고 온 게 아니네. 그때 당시에는 개항 요구가 일반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직 문을 닫고 있었던 이 조그마한 나라들 혹은 못 사는 나라들의 문을 열어젖히고 거기에 값싼 노동력이나 값싼 제품들 자원들 싸게 사가고 자기 것들을 좀 비싸게 파는 요런 것들을 하기 위한 개항 요구가 되는구나. 일반적이었던 시대예요. 나는 문 열어라라고 했을 때 지네를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논리가 일본 놈들 논리거든요. 너가 위에서 문 열어준 거 아니야. 좋은 거 주려고 갖다 주려고. 아니에요. 거짓말입니다. 아주 값싼 거 다 이렇게 뺏어가려고 문 열어달라고 한 거예요. 자 어쨌든 당연히 대원군은 싫어 하겠죠. 그 심지어 전투에서도 이겼어요. 정족산성에서. 이 프랑스 놈들이 좀 못된 놈들인 게 아주 나쁜 근성을 갖고 있는 이 도둑놈 근성을 갖고 있거든요. 어느 나라를 침략을 했어요. 문화재 다 갖고 문화재를 오잖아. 들고 가요. 그 루브르 박물관에 그러니까 다 침략해서 침략해서 뺏어온 거를 이 특이한 놈들이 도둑질해 갖고 간 거를 자기들 문화재인 것처럼 전시를 하고 와 세계적인 문화재입니다. 이 지랄 하고 있는데 네. 뭐 욕하지 아무튼. 말라고. 이상한 놈들이에요. 그때 이제 그 우리 무구정강태 다란이경이라든지 네. 직지심경이라든지 그런 거 막 뺏어갔다. 요즘은 이제 지들도 알잖아. 그 역사를. 나쁜 짓이었다는 걸 이제 알죠. 아무튼 그 이제 뺏어갔. 그게 이제 규장각에 있었던 여러 도서들을 그때야. 뺏어. 이게 10월 달이죠. 그러니까 문을 안 열려고 하지 않았을까? 이게 10월 달이잖아요. 2달 전으로 거슬러 가고 있습니다. 8월 달. 8월 달에 이 이제 미국인 상선 제너럴 셔먼 호. 맞아. 나 그거 시험에 나오던데. 아 그럼요. 얘가 요 60 내나 똑같은 66년이에요. 여전히 얘네들 맞아가지고 아니다 얘들에게 못된 짓 해가지고. 네. 얘네도 그거예요. 문 열자. 문 열어줘. 우리 거 너네가 사가고 너네 거 우리가 사가자. 개항에 문 열자. 이걸 요구를 했죠. 그러면 쇄국 정책이라는 거는 문을 안 열겠다라는 거잖아. 네. 나쁜 게 아니네. 그러니까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는 거지. 그렇죠. 나쁘다고만은 나 왜 할수 쇄국 없어요. 정책 되게 나쁜 걸로 알았지? 왜냐하면 그렇게 문을 닫음으로써 완전히 닫고 지킬 수 있으면 다행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뭐라 그래야 될까요? 세계의 흐름이 열돼 우리 거 덜 뺏기고 남의 거 받아올 수 있는 외교력이 필요했던 시기예요. 외교력이 필요했던 시기인데 무조건 닫자 이거는 아니었다는 거죠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거였다.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였었어요. 근데 아무튼 미국 제너럴 셔머너가 와가지고 좀 깡패같이 그 막 평양 시민들을 괴롭히니까 네. 이 평양 시민들이 화공을 펼쳤죠. 화공. 불화살을 쏴가지고 불태워버리는 일이 벌어졌죠. 좀 큰일이지.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가르치기는 미국은 멀잖아. 프랑스는 좀 가깝지. 이렇게 이제 프랑스가 가르치기는 빨리 왔어. 프랑스 애들이 훨씬 빨리 온 거. 미국 애들은 5년에 걸려서 이제 71년이 돼서야 이제 쳐들어왔거든. 이렇게 얘기를 했으나 5년이나. 예. 근데 사실 팩트는 그게 아니에요. 미국 애들도 금방 알았어요. 자기들 상선이 불타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쳐들어가지 않을게 문 열어라고 한 거예요. 그때부터 5년간. 너가 이거 내가 묻어줄게. 너 잘못했잖아. 문 열어 했지만 이 흥선대원군은 콧방귀도 안 꼈다는 거죠. 문을 열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국 애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1871년에. 어디로? 또 강화도로. 1871년에 이제 강화도로 쳐들어왔고 요때는 이제 군함 5척, 병력 1200명, 함포가 85문. 하여튼 엄청 크게 쳐들어온 거야. 그 큰 거야. 1200명이. 1200명이 크게 쳐들어온 거야. 왜냐면
이 임진왜란 때랑 달라. 임진왜란 때는 몇십만이 쳐들어왔다 그랬죠. 그땐 조총이야. 지금 대포예요. 네네. 미사일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1200명 와도 어마어마한 전쟁이 되는 거지. 미국한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번도 못 이겼습니다. 프랑스한테는 양원수 장군이 이겼는데요. 이제 어제현 장군이 뭐 몇 번 전투에서 이겼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졌어요. 미국한테 상대가 안 됐습니다. 근데 계속 문 닫고 버티니까 미국은 이제 멀죠, 집이 머니까 버티니까 도저히 이제 강화도에서는 계속 버티고 있을 수 없으니까 약 한 달 만에 물러난 거예요. 미국이. 근데 봐봐요. 쇄국 전책을 펼치기로 했던 대원군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명분이 생긴 거예요. 저런 것들하고는 상종하면 안 된다. 저 봐라, 문 안 열어주니까 어쩌노? 쳐들어오제. 저 야만족이야, 야만족. 저 코 크고 이상하게 생긴 것들 있잖아. 눈깔이 색깔 파랗고 괴물들이야.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아예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막 척화비 짓고 아예 문 닫자 이렇게 된 거죠. 그죠? 네. 요렇게 아예 문 닫자 했던 시기가 1871년이에요. 이게 별거 아닌 거에서 시작돼가지고. 네. 71년이죠. 자, 고종이 즉위했던 시기가 63년이었어요. 이제 한 20살 다 돼가. 그렇죠. 20살 다 돼가죠. 그러니까 이 고종이 20살 다 돼가 이제 성인이 됐잖아요. 아버지, 이제 제가 할랍니다. 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대원군은 아니다. 아직은 조선엔 내가 필요하다. 대원군은 기본적으로 권력욕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죠?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백성의 입장에서 한 것도 있지만 자기의 권력욕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내가 할랍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아니다. 아빠가 더 할게. 하면서 좀 부딪힙니다. 이 미묘한 감정이 흐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대원군은 고종보다 한 살 많은 민비가 대원군 편을 들어줄 줄 알았어요. 왜? 착각이죠. 왜? 그러니까. 똑똑한데 권력력이 없는 집안 아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아버님이 잘하고 계시니까 자기는 좀 굳이 좀 더 왜 나서냐. 좀 뒤에 있자 이렇게 말할 줄 알았나 봐요. 완전 큰 착각이었죠. 그렇지. 민비가 더 싸웠잖아. 민비가 나서서 아버님 물러나시죠. 한 거예요. 요때부터 이제 민비와 대원군의 권력 투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왜 민비와의 권력 투쟁이야? 고종과의 권력 투쟁이 아니고? 고종과의 권력 투쟁으로 보려고 했어요. 근데 권력 투쟁에서 이렇게 대원군이 뒤로 물러나니까 고종이 전면에 나오는 게 아니고 민비가 전면에 나오는 게 아니고 민씨 집안 사람들이 전면에 나오는 거예요. 좀. 자, 요 얘기는 조금만 더 이따가 다뤄보기로 하고. 네. 어쨌든 대원군하고 고종이 지금 한번 부딪혔죠. 아버지 제가 할랍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다. 대원군이 아들아 내가 할게라고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점점 민심이 이반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경복궁 중건이라든지 너무 대놓고 쇄국 네. 문 닫자 네. 요래 놓으니까 이제 전국 곳곳에서 이제 약간 대원군 좀 아닌데라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고 이제 그런 식의 이제 민심이 이반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대원군이 볼 때 아들내미가 좀 크긴 컸구나. 20살 지났으니까 명분이 없어요. 어리기 때문에 섭정한다가 그치. 명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더 이상 명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종이 서무를 친히 결제하겠습니다. 라고 왕이 아예 명령을 해버렸습니다. 그게 뭔 소리야? 그러니까 섭정을 하는 명분이 없으니까 대원군은 이제 살짝 이제 뒤로 빠져야 되는 상황에서 고종이 아예 명령을 내립니다. 섭정 그만, 아빠 빠져 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왕명이죠. 어명이란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어명을 안 했을 뿐 어명을 해버리니까 그 권한이 있는 거야? 섭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20살이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권한이 아예 이제 대원군한테는 원래부터 없는 거야. 근데 고종만 가만히 있으면 대원군이 계속 할 수 있어. 근데 고종이 어명을 내려버렸어. 못하지. 못하지. 그러니까 이제 대원군이 옆으로 이제 빠지죠. 그래서 이제 73년 이제 고종이 친정을 딱 들어갑니다. 고종이 친정 스스로 정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민비가 앞에 나오네요. 그건 또 왜 그렇지? 고종이 이유가 명분이 없잖아.
민비가 앞으로 나올 명분이 없죠. 어. 맞아요. 고종이 내가 할래 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고종이 민비한테 말발이 안 된 건지, 혹은 민씨 집안 사람들이 고종보다 더 똑똑했던 건지, 아니면 고종의 눈에 미치지 못한 것부터 잠식해오기 시작한 건지, 전국의 관리를 호적봐 민씨입니다. 호적보자 민씨입니다. 호적보자 민씨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냐? 이 꼬라지가 난 거예요. 아니 안동 김씨는 뭐가 달라? 다를 게 없죠. 그 이후에 백성들이 반란 일으키는 거 보면 전부 다 맨 앞에 기치로 내건 게 민씨 타도입니다. 자, 그러니까 마 고마 어, 오히려 대원군이 했으면 모르겠어요. 그건 알 수 없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철저하게 미화되어 있는 민씨의 만행을 네. 좀 까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까발리고 일부가 맞춰지겠네요. 아이고야 씨. 기본적으로 네. 사치가 좀 심했어요. 얼마나 사치가 심했냐면요. 일단 그 선물로 받은 양탄자가 그 이제 바닥에 까는 양탄자 선물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산 거죠. 그게 표범 50마리의 가죽이 들어갔다 그랬나? 뭐라고? 그런 어떤 사치품 플러스 예를 들어서 자기 오빠가 좀 아팠어요. 자기 오빠가 좀 아파가지고 그거를 미국인이었을 거예요. 미국인 의사가 봐줬어요. 그 미국인 의사한테 이제 선물로 돈을 하사하는데, 민비가 돈을 하사하는데 그 돈이 액수가 1년 예산의 10분의 1이었나? 3분의 1이었나? 를 턱 떼줍니다. 이 미국인 의사가요. 네. 이 미국인 의사가 나중에는 완전 친미파 친일파가 돼가지고 그 돈 갖고 조선의 금광이니 철도권이니 다 지가 독점해가지고 미국으로 돈 빼돌립니다. 그때 빼돌린 돈만 어마어마했대요. 이런 사람과 결탁을 하고요. 또 굿 타는 걸 좋아해가지고 굿? 굿 타는 걸 좋아해가지고 날이면 날마다 궁궐에서 굿을 했대요. 그걸 좋아할 게 뭐 있지? 날이면 날마다 굿을 하고, 그러니까 이 민간 신앙을 너무 믿는 거죠. 그래가지고 전국에 있잖아요. 전국에 조금 명당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무조건 제사를 지내야 된다 해가지고 거기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투자가 됐습니다. 뭐 이상하노? 그리고 아들을 조금 늦게 낳았거든요. 고종한테는 부인이 여러 명 있었는데, 부인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먼저 아들이 태어난 아들이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보다 자기가 아들을 낳고 싶잖아요. 근데 뒤에 아들을 생산을 합니다. 나중에 순종이 되는 원자를 생산을 합니다. 이 원자를 낳고 나서 이 원자의 건강을 비는 굿을 날이면 날마다 전국적으로 다 합니다. 그냥 좋은 거 먹여 먹어. 날이면 날마다 이렇게 돈을 써제끼고요. 그러니까 그 대원군이 집권하고 대원군이 물러날 때까지가 한 10년 정도 되잖아요. 63년에 고종이 즉위를 해서 73년에 이제 물러났으니까 73년에 물러났으니까 딱 10년이네요. 10년 동안 대원군이 곳간에 쌓아둔 돈을 1년 만에 탕진합니다. 1년 만에 탕진했어요. 아니 그 대원군이 쌓아놓은 돈이 작은 돈이 아닐 텐데. 엄청난 돈이었었죠 사실. 이게 팩트예요. 1년 만에 탕진하고요. 돈이 없잖아. 그 뭘 하겠어요. 짜는 거죠 또 백성을. 세금 걷고. 뭐 하기 위해서? 굿하려고. 뭐 하기 위해서? 사치품 살라고. 뭐 하기 위해서? 자기 오빠 치료해준 의사한테 돈 주려고. 누구 생각나? 그랬다는 거죠. 아 근데 저번에도 얼핏 이제 이 민비 이야기를 할 때 계속 궁금했던 건데 왜 이렇게 미화가 돼 있는지 정말 일단 궁금해. 죽음이 극적이에요. 일본한테 당했죠. 그러니까 일본한테 대한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 분노를 고치시키기 위해서 고치시키고 자극하기에는 정말 좋은 소리인 그렇지. 거예요. 네. 우리나라의 국모를 네. 죽였고 네. 그렇게 정말 내가 이 나라의 국모다 뭐 하는 그 장면 자체가 굉장히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좀 처참하게 살해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나쁜 놈 하기 딱 좋은 거지. 네, 그 소재가 그렇다는 것과 플러스 쇄국 정책의 정반대에 서 있었죠. 네,
그 지금부터 또 이 아마 2부에 다루게 될 것 같은데 흑백이 된 건가? 네. 세국은 흑. 어. 그러면 백을 내세워야 되니까. 외세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는 어떻게 보면 민비의 입김이 컸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어릴 때 봤던 무슨 이렇게 동화책 같은 그런 위인전이라든지 이런 데 장면들이 이제 흥선대원군은 나쁜 놈이어서 문을 걸어 잠그고 나라를 이렇게 발전시키지 않았는데 명성황후가 문을 열고 막 외국 사람들하고도 친하게 지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커피도 들여오고 커피도 마시고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그러니까 교역 외교를 하면서 우리나라를 발전시켰다. 근데 그게 아니고 와서 일본이 죽였다. 자기들보다 민비가 더 나라를 발전시키고 막 하는 모습이 아니고 와서 죽였다. 뭐 약간 그런 개념으로들 알고 있죠.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였죠. 그래서 제가 바꿔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명성황후 민씨 민비는 외교 전문가였는가 아니면 자기 만족을 위한 사치였는가. 사치와 향락을 위한 여자였을 뿐이었나. 야, 이 참.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것 또한 흑백으로 가르면 안 돼요. 제가 볼 땐 그 가운데 있어요.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외교를 하긴 했어. 근데 외세 의존을 심각하게 합니다. 진짜로. 이거는 이렇게까지 의존하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모군란이 일어나거나 갑신정변이 일어나거나 동학혁명이 일어날 때마다 외세 의존합니다. 그렇지.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아예 없어요. 참 다잘하기 너무 어렵다. 그죠? 이게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때 이제 그 농민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거를 자기가 잘 이렇게 품어가지고 딱 정리를 했었더라면 그쵸. 이후에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정말 자기가 했던 그 외교가 정말 빛을 발하고 정말 그 덕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을 했다가 될 수 있었는데 너무 의존을 한 거지. 그러니까 봐봐요. 제가 얘기했죠. 나라가 망하는 데는 여러 가지가 일본말 쓰면 안 되는데 아다리가 된다고. 아다리 모르는 사람 있을 것 같은데. 아구가 맞다고. 그것도 모르는 사람. 이 뭐라 해야 되지? 난 말모이 봤는데 지금 약간 말모이 느낌이야. 자 계속 얘기해봐. 알아들을 때까지. 이게 하여튼 이게 착착 들어맞는 게 뭐냐면 흥선대원군 너무 쇄국이고, 그러니까 대원군의 쇄국 플러스 나라 생각하는 마음, 그다음에 민씨의 그 외교력이라고 하긴 좀 그런가? 여튼 하여튼 그런 게 좀 반반만 좀 섞였어도. 아니 그러면 그 반반만 섞였어도가 아니라 그 반반을 잘 활용해야 되는 게 고종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고종의 캐릭터가, 제가 이제 드디어 이제 고종의 캐릭터가 이해가 된다는 게 뭐냐면, 마음속으로는 자기가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20살이 됐을 때 아빠 내가 해볼게 하고 나온 거야. 그것도 자기가 나왔을까? 아니야, 내가 볼 땐 자기가 나왔어. 아 그래? 그 뒤에 캐릭터가 이해가 되려면 자기가 나와야 돼. 민비가 밀어낸 게 아니고? 자기가 나와야 돼. 자기가 나왔는데 아버지든 와이프든 지보다 더 똑똑하고 지보다 더 말빨이 센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안 되는 거지. 나 이거 우리 시즌1 때 여 이야기 이 부분 기억나. 그래서 그래요? 내가 듣고 있나 PD 남자가 잘해야 된다고 내 이 말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대원군 물러나고 민비 죽고 나니까 지 캐릭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공사관에 가가지고 러시아 등에 업고 정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돌아와가지고 대한제국을 선포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일련의 행동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전까지 가만히 있다가 한 게 아니고 하고 싶었던 게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러시아 공사관을 간 게, 제가 항상 애들한테 가르치는 게, 마누라 죽인 놈들이 해라는 대로 하니까 공황장애가 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닌 거예요. 이제 지정치 이제 시작하는 거죠. 어찌 보면 명성황후의 죽음이 자기한테는 어떤 시작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준 거였는데 방아쇠가 된 거죠. 그래도 잘못했지. 잘못했죠. 죽기 전에 알아서 했었어야지. 왕은 지잖아. 그렇죠. 무슨 왕이.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는, 내가 말하잖아. 아구가 맞아야 된다고. 그때 고종이
그따위 성질머리를 갖고 있으니까 민비는 더 활기를 친 거고. 그렇죠. 어찌 보면 민비 입장에서는 남편이 소리를 못 내니까 내라도 해야 저 시아버지가 다시 못 뺏어갈 것 같으니까 자기가 나섰을 수도 있다고. 맞아. 그랬을 수도 있지. 그 이제 어쨌든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시아버지가 다시 자기 남편을 못 건드리게 하기 위해서 지키려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 자기가 나서는 게.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이제 왜 그 말에 더 설득력이 실리냐면 대원군은 끊임없이 정계복귀를 꾸밉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 고종을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을 앉히려는 계획까지도 꾸몄었어요. 그럼 자기가 대원군 자리도 잃는 건데 뭐. 자기 아들. 아. 새로운 자기 아들. 아들만 하나 좋을 거 없는 것 같아. 이게 뭐냐면 이 민비가 그 이제 정권을 잡았을 당시 이제 일본이 끊임없이 개항을 요구하거든요. 이 개항을 요구하는 게 굉장히 양아치스럽게 이 개항을 요구하는데 그 군함을 끌고 와가지고 여기저기에서 함포를 쏴요. 포를 쏩니다. 문 열어 이렇게. 헐? 문 열어. 75년도 2월 달부터 계속해서 포를 쏩니다. 운요호라고 하는 오가 와가지고. 너 들어봤지? 운요호 사건 들어봤을 거예요. 운요호라고 운요호라고 하는데 뭐 일본식 발음 우리나라 발음 이런데 아무튼 와가지고 포를 쏩니다. 뭐 우리가 맞대응을 하겠죠. 그죠? 근데 우리 포에 비해서 사거리가 훨씬 깁니다 얘네가. 그래서 이제 자꾸만 괴롭히니까 우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문을 열게 되는데 만약에 대원군 같았으면 결사항전으로 싸웠을 거예요. 문 안 열었을 겁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제 고종과 민비가 들어차 있는 여기는 문을 엽니다. 강화도에서 문을 열어요. 그래서 강화 조약을 맺고 강화도, 부산, 원산이라고 하는 항구를 개항합니다. 인천, 부산, 원산의 항구를 개항하고 원산 어디야? 원산 저기 북한. 아. 개항을 하고 동해 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을 열고 이제 일본인 상인이 이제 들락날락을 하기 시작하죠. 요때부터 이 민비는 미국, 프랑스, 러시아 등의 열강과도 차례대로 조약을 맺습니다. 문을 열어요. 막 들어옵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게 엄청 어. 잘한 일인 것처럼 되어 있었는데 위인전에.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조약 내용을 살펴보면 다 이렇게 기울어. 불균형입니다. 근데 그때 입장에서는 우리가 약하니까 그럴 수밖에.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을 수도 있지. 그래도 잘했어요. 지금 나름 잘하려고 한 거 아닐까? 모르겠어. 나는 애쓴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차례대로 조약을 맺고 통상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개혁도 합니다. 관제나 군제를 개혁하고 젊은 개화파 젊은이들로 형성된 사람들을 신사유람단, 수신단이라는 이름으로 일본에 보내요. 가서 문문 배워와. 배워와. 들어봤어. 이런 것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배워갖고 옵니다. 실제로 배워서 왔어요. 그래서 이 군제 있잖아요. 군의 제도를 서양식으로 좀 바꿉니다. 그리고 구식 군대들 있잖아요. 구식 군대들을 이제 점차로 없애가는 형태로. 그 걔네가 차별 대우받는 거를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했잖아. 이모군란이라는 걸 일으켰죠. 걔네가 뭘 했다는 거야? 말만. 그러니까 원래 우리나라에 있던 그 군인들이 막 이렇게 없어진다 그래가지고 거기 반란을 갔잖아. 일으키고, 네. 흥성대원군한테 갔잖아. 맞아요. 자기들 도와달라고. 근데 이제 고고 직전 1년 전 상황이 좀 특이한 상황이 있는데 이제 요거까지 얘기하고 이제 그 이후 상황을 다뤄볼 거예요. 그거는 이제 금요일에 다뤄볼 거예요. 자, 여기 얘기는 뭐냐면 지금 민비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점점점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반발이 있겠죠. 누가? 그 예를 들면 유림들, 네. 그리고 대원군파들, 음. 척사파들, 쇄국, 척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파들이 이제 안 된다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개화파와 수구파의 대립이 심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빠르게 받아들이냐? 문거로 잠가야 된다. 쟤네들이 침투하면 잃는다. 우리 걸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들끼리 권력 투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개화파와. 네. 아무래도 개화파는 좀 어리고 네. 수구파들은 좀 나이가 네. 많겠죠. 그래서 어린
친구들과 나이 많으신 친구분들이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싸우는데 얘네가 좀 오바를 합니다. 누가? 어. 개화파가? 아니 위정척사파가. 위정척사파가 어떻게 오바를 하냐면요. 척사파 애들이 오바를 합니다. 왜? 어떻게 오바를 하냐? 항소를 막 올려요. 상소를.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러니까 외세를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하는 글을 막 써서 올리는 거 있잖아요. 지금으로 지금 청와대 청원이죠. 네네. 그걸 막 하는 것까지 좋았다 이거예요. 어? 근데 얘네가 어떤 오바를 하느냐? 이제 안기영이라고 하는 이제 대원군 주변 세력이 있어요. 대원군 주변 세력들이 이제 고종의 배다른 형. 그러니까 이제 대원군 아들이죠. 대원군의 아들이에요. 대원군의 아들이었던 이재선을 왕으로 옹립하고 그렇죠. 반역이다. 반역이죠. 역적이죠. 국왕을 폐위시키기 위한 운동을 벌인 거예요. 반역이다 반역. 반역이 생각 안 나서 또 역력거리면 난 오늘 반역이다 반역. 이런 반역이 사전에 발각이 됩니다. 이 반역이 아 그러면 이제 진짜 못 찍히는 거 아이가? 이러한 반역이 사전에 발각이 됨으로써 척사파 애들의 끝났네. 말은 힘이 그치. 실리지 않고요. 그렇지. 오히려 더 문열자가 더 이게 힘이 실리고 대원군의 입지는 더 작아지고. 좁아지는 거예요. 너무 같네. 네, 적당히 좀. 아 너무 같다. 너무 가버렸지. 그러니까 이게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게 균형이 필요했었어요, 사실. 균형이 필요했었는데. 그러니까 이 시기에 정말 균형 있게 싸우고 균형 있게 대립을 하고 토론을 하고 의논을 해서 걸러서 받아들이고 하는 능력이 있었으면 그렇죠. 안 망했을 거야. 안 망했지. 일제 침략 같은 게 없었겠지. 맞아요. 요때부터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 됨으로써 아니 진짜 약간 배울 게 너무 많아. 이 시기에서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고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지금은 맞을까? 이 나라가? 그건 이제 역사는 이제 현재 거울이 되니까 우리가 이제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겠죠. 그러나 어찌 됐든 이제 일부를 좀 마무리를 하자면 이 뒤의 시기에 여러 번 이제 위정척사파와 개화파의 대립이 여러 번 생깁니다. 근데 웃긴 건 민비는 개화파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위정척사파도 아니에요. 민비가 개화파가 아니라니. 가운데 있어요. 아 세력에서 네. 지하는 행동이 아니고 네. 세력에서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개화 쪽으로 치우친 사람은 또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권을 유지한 상태로 여러 가지 서양 문물들은 받아들인다. 그러면 잘한 거 아니야? 쪽이었어요. 응. 쪽이었는데 균형 유지에 실패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괜찮은 방향으로는 가고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봐봐 그 균형은 이 민비가 다 어떻게 그걸 맞춰? 못 맞추지. 그러니까 왕도 아니고. 고종도 함께 해야 되는데 일단 내가 봤을 때 고종이 제일 잘못했네.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내용까지 더 들어보면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 내용으로 봤을 땐 고종이 너무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고종은 아무것도 한 게 없고 민비는 문을 열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대원군과 민비 쪽만 봤을 때 있잖아요. 고종을 삭제하고 대원군과 민비 쪽만 봤을 때 두 사람 다 아무것도 한 게 없다? 그렇진 않죠. 그죠? 대원군도 세도정치 시기를 마무리 짓고 고장난 곳곳의 나라를 고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고 실제로 약간 성공도 했고요. 그리고 민비도 너무도 닫혀 있는 이 나라를 문을 열어 젖히기 시작하면서 다른 나라의 문물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여기까지가 일부예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 각자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어. 그러니까 나는 민비라는 캐릭터 진짜 궁금하다. 이 사람이 왜 나섰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고종에 대한 캐릭터 이해가 진짜 필요한데 그래도 명성황후를 완전히 무너뜨리기에는 아쉬운 지금의 심정에 생각할 수 있는 건 이러면서 빨리 고종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으니까는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대원군한테는 못 뺏기겠고 고종이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고종은 아직 얘가 아닌 거야. 아닌 거야. 준비가 안 돼 있는 근데 거야. 이 고종을 지켜주려면 나라도 뭔가 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그러기엔 어. 나머지 민씨들이 아 그래 그게 잘못됐다. 이게 집안이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결혼은 집안의 결혼이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결혼을 했을 때 당사자들이 잘해야 돼. 그 민씨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도 민비지가 잘라냈어야지. 그것 또한 플러스 같이 사치와 향락을 너무 심하게 했다. 국고를 돈이 있어야 정책도 추진하고 하죠. 아씨 편을 들어줄 수가 없네. 구판 벌리고 그건 자기 사치품 사는데 돈 많이 쓰고. 그러니까 그랬기 때문에 네. 잘한 개인적인 성향이 그랬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아무리 잘 좋은 의도로 했다 하더라도 그게 안 먹히는 거지 네. 지금. 그리고 그게 먹히려면 민심이 있어야 돼요. 대원군의 정책이 먹히지 못한 것도 민심이 떠났기 때문이고요. 이 민비가 펼쳤던 외교 정책이 호응을 받지 못한 것도 민심이 떠났기 때문이에요. 네. 대원군은 민심을 완전히 김영삼 지지율까지 올렸다가 뚝 떨어진 게 이제 경복궁 중건하고 막 했던 그 부분 때문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 민비는 사치했기 때문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다 개인적인 욕심인 거잖아. 네. 하기야 인간이 개인적인 욕심을 빼면 네. 뭐가 남냐마는. 그러니까 이 나라가 망조에 드는 건 여러 가지가 아다리가 맞아야 된다. 아부가 맞아야 된다. 그거죠. 그래서 이 점점 더 망조에 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뒤부터는 민씨가 이제 잘못한 외교 정책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외세에 너무 과다하게 의존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민심을 잃었으니 네. 자기는 외부로밖에 더 손을 뻗칠 수밖에 없었던 건데 네. 사치. 그래서 이 이후에 이모군란, 갑신정변, 동학혁명 때 이후로 이제 민씨가 죽죠. 일본 낭인들에 의해서. 그런 어떤 민비와 그 다음에 고종이죠. 지금 이제 오늘 파헤쳐 본 건 사실 대원군 쪽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금요일에는 이제 민비와 고종의 캐릭터를 좀 더 심층 분석해보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럼 대원군은 뭐 하고 있었나까지 한번 보면, 그러고 나서 금요일 강의까지 끝마치고 나면 제가 오늘 던진 질문, 과연 누구의 잘못이 가장 큰가? 투표해볼까? 과연 누구의 잘못이 가장 큰가를 한번. 그리고 이제 잘못을 따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럼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뭔가? 약간 그런 거 하면 재밌겠다. 감정이입을 해서 변명하는 그런 걸 해보는 거지. 민비의 입장에서 변명을 해본다. 내가 민비 네가 대원군, 대원군을 하고 유승희를 고정을 시킬까? 고정을 시켜가지고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막 한번 이야기를 해봐도 네. 재밌을 것 같아. 네. 지금 이제 사실 제가 조금 막 까긴 했는데 이게 유튜브 올라가면 좀 조심스럽긴 해요. 왜냐면 아닌 사람도 있고 사실. 왜냐면 이 명성황후파가 있어요. 네. 그리고 하여튼 있어요. 그래 놓으니까 그렇긴 한데 아무튼. 근데 양면을 다 들어봐야지. 그러니까요. 그 듣고 나서 판단인 거니까. 네. 그래요. 그래서 왜 갑자기 이렇게 자신감 떨어지게 마무리를 하는 거니? 아니 자신감이 떨어진다기보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명성황후파가 있는데 아직도라면 좀 그런가? 좀 지금은 있을 수도 있지.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는데. 구분파도 있잖아. 그러니까요.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너무 많이 미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까지 미화될 사람은 아니다. 라는 거. 그리고 이제 금요일 강의까지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알겠습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어디까지 한 거야 여기서? 타협할 수 있는 계기가 됨. 이까지 일부라고? 네. 지금 2부 내줄라 마는데? 그렇지 않죠. 이 2부가 요 4줄인데 요 4줄이 길죠. 그리고 지금 명성황후가 시해된 거 없죠. 안 쓴 거네. 그 뒤에 이제 고종이 없죠. 안 쓸 거예요. 왜냐면 머리에 다 있으니까. 명성황후 시해랑 아니 그게 아니고 명성황후 시해랑 고종의 그 이후의 행동은 우리가 그 조선 국권 피탈 과정 속에서 담아놨었어요. 네,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면 되는 부분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재밌네요. 오랜만에 흥분했다. 나 욕 덜했지. 그럼요.
여러분들도 역시 오해는 없으시길. 뭔가 깔려고 하는 방송 아니었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금요일까지 다 한번 들어보고 나면 네. 나는 과연 누구의 손을 들고 있을지. 어. 참 개인적으로 나는 명성황후를 지키고 싶거든. 음. 사실 지금까지 받았던 감동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렇죠. 이미지가 있으니까 네. 굳이 이거를 무너뜨리면 너무 슬플 것 같아서 지키고 싶은데 안 지켜지네. 저 조수미야 나가거든 노래. 그러니까 나 그 진짜 뮤지컬을 몇 번이나 봤는데 그래요. 여튼 오늘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요일 네. 2부 그리고 토요일 강의. 야, 우리 이거 방송 녹화하기 전에 공지 올렸는데 벌써 신청자가 있어가지고 기분이 좋네요. 기분이 좋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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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거 해보고 싶다. 그 변명하기. 네. 한번 유승이 꼬셔볼까? 추진하면 해보죠. 뭐. 네. 알겠습니다. 재밌는 거 또 만들어서 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네. 네, 여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